야, 8번! 또냐? 싸든 말 참고 있으라 했지? 선생님, 제발요. 화장실 한 번만 가게 해주십시오. 안 돼, 냄새나니까 참아. 여긴 화장실도 허락받고 가야 하는 곳. 12살의 군보위부 감방에 갇힌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매일 맞았고 코피가 터져도 닦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9살의 엄마가 야반도주했고 10살엔 아빠마저 사라진 세상에 소녀는 홀로 던져졌습니다. 이 아이는 14년 동안 매년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기 너머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과연 그날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2살의 북한 군보위부 감방. 수감번호 8번. 매일 맞았고 코피가 터져도 닦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화장실도 손을 들고 허락을 받아야 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참아야 했어요. 12살짜리 여자아이한테요. 근데 제가 왜 거기 갔는지를 알려면 처음부터 얘기해야 돼요. 제가 어떤 곳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혼자가 됐는지. 여러분, 제가 태어난 곳은 함경북도 새별군이라는 곳이에요. 탄광이 많기로 유명한 동네죠. 아우지 탄광 아시죠? 그 근처예요. 우리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하늘이 참 좁았어요. 겨울이면 오후 4시만 돼도 캄캄해지고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곳이에요. 새별 쪽은 성분이 안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체제에 찍힌 사람들을 모아놓은 동네였어요. 우리로 치면 옛날 유배지 같은 거예요. 식당도 영화관도 놀이터도 없었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야 북한에도 영화관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놀이터는 뒷산이었고 장난감은 돌멩이랑 나뭇가지가 전부였어요. 그래도 그 시절 저한테는 엄마가 있었어요. 배급은 끊긴 지 오래고 옥수수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티는 날이 태반이었어요. 쌀밥이요? 명절에나 한번 볼까 말까 했어요. 근데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무섭지 않았어요. 밤이면 엄마 등에 엎여서 마당에 나가면 별이 쏟아지듯 보였거든요. 엄마가 은별아, 저 별 봐라. 너 이름이 저기서 왔다 그러면 제가 엄마 나 별이야? 그랬어요. 그럼 우리 은별이는 엄마 별이지. 그때 엄마 등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우리 집 옆에 복순 할머니라고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남편은 탄광 사고로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혼자 쓸쓸하게 사셨거든요. 이 할머니가 가끔 감자를 삶아서 몰래 저한테 쥐어주셨어요. 우리 은별이는 이쁘니까 나중에 좋은데 시집 갈 거야 하시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감자 한 알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장마당,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 거기서 감자 한 바가지 사려면 한 달을 벌어야 했어요. 할머니도 굶고 있었을 텐데 그 귀한 걸 9살짜리 남의 집 아이한테 챙겨주신 거예요. 이 할머니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그때 결말을 들으시면 아마 가슴이 무너지실 거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때까지 저는 체제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장군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라고 매일 배웠으니까요. 우물 안개구리였죠. 근데요, 9살 때 하나 봤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걸. 학교 운동장에 전교생이 끌려 나왔어요. 선생님이 오늘 중요한 교양이 있다고 했어요. 운동장 한가운데 나무 기둥에 사람이 묶여 있었어요. 조국을 배신하고 두만강을 넘으려다 잡힌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뭔가 소리를 지르는데 입에 뭘 물려놔서 으으 소리만 났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돼서 뭔가를 애원하는 것 같았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군인들이 총을 들었어요. 탕, 탕, 탕. 그 소리가 산에 부딪혀서 한참 동안 메아리 쳤어요. 새들이 후두둑 날아올랐어요. 옆에 서 있던 아이가 바지에 오줌을 쌌어요. 저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는데 선생님이 말했거든요. 울면 너희도 저런 놈이랑 같은 거다. 울지도 못하고 그냥 떨면서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그 사람 얼굴이 보였어요. 자꾸 한 가지 생각이 머리에서 안 떠났어요. 강 하나 건너는 게 정말 죽어야 할 만큼 나쁜 건가? 9살 머리로는 답을 못 찾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첫 번째 균열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무서웠고 그냥 잊으려고 했어요.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엄마가 밤마다 울었어요. 이불 속에서 소리를 죽이고 흐느끼는데 어깨가 들썩이는 게 옆에서 다 느껴졌어요. 저는 엄마가 배가 고파서 우는 줄 알았어요. 저도 배가 고프면 울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모른 척 잠든 척하고 엄마 쪽으로 살짝 파고들었어요. 엄마가 걱정할까봐. 근데 이상한 게 엄마가 울다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어떤 날은 1시간 넘게. 제 얼굴을 만지고 귀를 만지고 손가락 하나하나를 잡고 마치 저를 외우려는 것처럼. 그때 엄마 손이 떨리고 있었다는 걸 저는 한참 뒤에야 깨달았어요. 엄마는 그때 이미 결심을 한 거였어요. 자기 딸을 두고 떠나는 결심을. 그게 엄마의 마지막 몇 달이었습니다. 근데 9살의 은별이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엄마가 왜 밤마다 울었는지, 왜 그렇게 제 얼굴을 한참씩 들여다봤는지,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 있을지. 9살의 저는 그냥 엄마 옆이 따뜻하다는 것만 알았어요. 근데 그 따뜻함이 곧 영영 사라질 거라는 걸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옆이 차가웠어요. 엄마가 없었어요. 이불은 식어 있었고 엄마가 누웠던 자리에 옥수수떡 2덩이만 놓여 있었어요.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새벽에 만들어 놓고 간 거예요. 저는 엄마가 장마당에 갔나 보다 생각하고 문 앞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하루 종일. 해가 지고 캄캄해질 때까지. 엄마는 안 왔어요. 이틀째도 기다렸어요. 사흘째도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덕이가 2만강 넘었대. 자식을 두고 갔대. 쯧쯧, 저 애는 이제 어떡하나. 저는 2만강을 넘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냥 엄마가 강을 건너서 어디 멀리 갔다는 거구나. 그럼 돌아오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9살이었어요. 세상에 버림받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 나이에 저는 버림받았습니다. 친척 집으로 보내지려던 참에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아버지라고 했어요. 저는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헤어졌거든요. 처음 본 사람이 아버지라고 하니까 어색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를 데려간다고 했어요. 아버지와 1년을 살았어요. 딱 1년. 그 1년이 제 인생에서 아버지의 전부예요. 많은 대화를 나누진 못했지만 아버지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적고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 근데 가끔 저를 보는 눈이 참 슬펐어요. 뭔가 미안한 것 같은, 뭔가 말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눈.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10살 되던 해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잠결에 뭔가 따뜻한 게 덮이는 느낌이 났어요. 눈을 뜨려다가 그냥 잠든 척했어요. 아버지가 자기 겨울 외투를 제 위에 덮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숨소리가 가까이서 들렸어요. 떨리는 숨소리. 아침에 눈을 떠보니 아버지가 없었어요. 또요. 또 이불 옆이 차가웠어요. 또 아무 말 없이 사라졌어요. 단 한 줄 쪽지도 없이. 남은 건 제 위에 덮인 낡은 외투 한 벌뿐이었어요. 여러분, 9살의 엄마한테 버림받고 10살의 아버지한테 버림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울지를 못해요. 너무 아프면 눈물이 안 나온다는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냥 멍하게 외투를 안고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왜 아버지가 떠났는지 그 진짜 이유를 저는 15년 뒤에야 알게 됩니다. 그 이유를 들었을 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근데 그건 한참 뒤의 이야기예요. 아버지마저 사라지고 저는 세상에 진짜로 혼자가 됐어요. 친척이라고는 있었지만 갈 곳은 없었어요. 그래도 유일한 위안이 하나 있었어요. 복순 할머니. 그해 겨울 할머니한테 감자를 얻으러 갔어요. 문을 두드렸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문이 잠겨 있지 않아서 그냥 열고 들어갔어요. 할머니, 은별이 왔어요. 감자 먹으러 왔어요. 할머니가 이불을 덮고 누워 계셨어요. 자고 있나 보다 생각하고 다가가서 흔들었어요. 차가웠어요. 돌처럼 차가웠어요. 할머니는 이미 며칠 전에 돌아가신 거였어요.
방 안에 쌀 한 톨, 감자 한 알 없었어요. 연탄도 다 떨어져서 방이 꽁꽁 얼어 있었어요. 근데요, 할머니 방 한쪽에 뭐가 놓여 있었어요. 감자 2알이요. 신문지에 싸서 제가 항상 앉던 자리에 놓아두셨더라고요. 할머니가 마지막 남은 감자를 자기가 안 드시고 저한테 남겨놓은 거예요. 굶어 죽으면서도요. 저는 그 감자를 안고 할머니 옆에 앉아 울었어요. 아까 엄마 떠났을 때도 아빠 떠났을 때도 못 울었는데 그 감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10살짜리 아이가 싸늘해진 할머니 옆에서 감자 2알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여러분, 저는 그 감자 중 하나를 말려서 품에 넣고 다녔어요. 몇 년을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세상에서 저를 사랑해준 마지막 증거 같았어요. 이 감자가 나중에 어디서 다시 등장하는지 그건 좀 더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제 세상에 진짜로 아무도 없었어요.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10살. 완전한 고아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어요. 10살에 완전한 고아가 되고 나서 제 인생은 떠돌이가 됐어요. 갈 곳이 없으니까 친척집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달은 큰 고모네, 한 달은 작은 이모네, 또 한 달은 먼 친척네. 근데 여러분, 북한에서 친척집에 얹혀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그 집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건 마찬가지거든요. 입 하나가 더 느는 게 그 집 식구들한테는 재앙이에요. 부모도 없는 남의 집 아이를 먹이겠다고 나서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눈칫밥이라는 말 여러분도 아시죠? 저는 그 말의 진짜 뜻을 10살에 온몸으로 배웠어요. 밥그릇이 나오면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 그릇은 수북하게 담겨 나오는데 제 것만 바닥이 훤히 보였어요. 같은 옥수수밥인데도 제 것만 절반이었어요. 어떤 날은 밥 대신 물에 옥수수 가루 풀어놓은 거 한 그릇이 나왔어요. 그것도 감사하게 먹어야 했어요. 알면서도 감사합니다 해야 했어요. 어느 날은 고모가 대놓고 말했어요. 쌀이 부족해서 다 못 먹여. 너도 알잖아. 내 자식들도 못 먹이는데 너까지 어떻게 하겠니? 저는 고개를 숙이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배가 고팠지만 눈치가 밥을 이겼어요. 대신 일을 해야 했어요. 10살부터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등에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르고 냇가에서 빨래를 했어요. 여러분, 한국의 10살이 뭐 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깎아주는 과일 골라 먹고 학원 가기 싫다고 투정 부리는 나이잖아요. 같은 나이에 저는 얼어붙은 냇가에서 빨래를 짜고 있었어요. 겨울에는 물이 얼어서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해야 했거든요. 손이 터져서 피가 났는데 장갑 같은 건 없었어요. 피 묻은 손으로 빨래를 계속했어요. 안 하면 밥을 안 주니까요. 장마당에 가면 더 참혹했어요. 어느 겨울날 장마당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었어요. 얼어붙은 두부 조각이었어요. 누가 떨어뜨렸는지 아니면 버렸는지. 저는 얼른 주워서 입에 넣었어요. 너무 배가 고팠으니까요. 그 순간 장사꾼 아줌마가 달려와서 제 뺨을 때렸어요. 3개요. 이 거지 같은 년이 내 물건을 훔쳐. 뺨이 터져서 피가 났어요. 입안에도 피맛이 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저는 바닥에 앉은 채로 피가 묻은 그 두부 조각을 그래도 씹었어요. 자존심이요? 그런 건 배고픔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배가 고프면 자존심도 부끄러움도 다 사라져요. 그냥 짐승이 되는 거예요. 학교는 더 무서웠어요. 아이들이 저를 보면 도강제 집안, 나라 배신자 하면서 돌멩이를 던졌어요. 엄마가 탈북했으니까 저도 배신자라는 거예요. 함경북도 사투리로 이거나. 이건 얼굴 쳐들고 다니지 말라. 이러면서요. 얼굴에 맞아서 피가 날 때도 있었는데 선생님은 못 본 척했어요. 아니, 못 본 척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듯이 봤어요. 도강제 집안은 맞아도 싸다는 거죠. 한 번은 이마에 돌이 맞아서 피가 흘러내렸는데 피를 닦을 것도 없어서 소매로 문질러 닦으면서 집에 왔어요. 집이라고 해봤자 친척집이지만요. 근데 그것보다 더 아팠던 게 하나 있었어요. 영숙이라는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어요. 유일한 친구였어요.
다른 애들이 돌 던질 때 영숙이만 안 던졌거든요. 가끔 같이 산에 가서 나물도 캐고 물장구도 치고 하늘 보면서 너는 나중에 뭐 되고 싶어? 같은 얘기도 했어요. 이 세상에 저한테 남은 사람은 영숙이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영숙이네 집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영숙이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은별이랑 놀지 마. 도강제 집안이랑 어울리면 우리 가족까지 찍힌다. 알겠어? 영숙이가 네. 하는 작은 목소리.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다리가 안 움직였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왔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영숙이가 돌멩이 던지는 무리에 끼어 있었어요. 저를 보면서 돌을 들었어요. 눈을 마주쳤어요. 영숙이 눈에 뭔가 있었어요. 미안함인지 두려움인지. 근데 영숙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던졌어요. 돌이 제 어깨에 맞았어요. 안 아팠어요. 진짜로 몸은 안 아팠어요. 근데 가슴에서 뭔가가 뚝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믿었던 사람이 돌을 던졌어요. 10살짜리 애가 느끼기엔 너무 큰 배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영숙이를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영숙이도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 아이도 엄마 말을 안 들으면 맞으니까. 북한이라는 나라가 10살짜리 아이들한테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친구를 배신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위험하다고. 10살짜리한테 그런 선택을 시킨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울지 않았어요. 울 힘도 없었어요. 그해 겨울 마지막 친척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더는 못 먹여. 다른 데 가봐라. 갈 곳이 없었어요. 영하 20도가 넘는 밤에 빈집 아궁이 옆재 위에 웅크려서 잤어요. 아버지가 남기고 간 외투를 꼭 끌어안고요.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뒤에 들은 얘긴데 새벽에 지나가던 이웃 아저씨가 저를 발견했대요. 죽은 줄 알았다. 입술이 새파랗고 몸이 꽁꽁 굳어 있었다. 저체온증 직전이었다고요. 그 아저씨가 안 지나갔으면 저는 그날 밤 얼어 죽었을 거예요. 살아남긴 했는데 솔직히 그때는 살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는 날 버렸고 아빠도 날 버렸고 할머니는 굶어 죽었고 유일한 친구는 나한테 돌을 던졌어요. 친척 집에서도 쫓겨났고 태어나서 사랑받은 기억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 하나 행복했던 기억이 없었어요. 10살짜리가 나는 왜 태어났을까? 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인생을 사는 건가? 잘 사는 집에 태어나고 싶지 않아서 안 태어났겠어? 그런 억울한 생각들이 쌓이고 쌓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바닥을 찍으면 두 가지 중 하나래요. 거기서 무너지거나 아니면 발로 바닥을 차고 올라가거나. 12살의 은별이는 미친 짓을 결심합니다. 엄마 아빠가 날 버리고 간 그 나라,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죽으나 사나 한번 가보겠다고요. 여러분, 12살짜리 애가 탈북을 결심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말이 됐어요. 왜냐면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여기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간 그 나라를 찾아가거나.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을 건데 한번 가보자. 12살짜리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참 무모했죠. 근데 그때는 무모한 게 아니라 유일한 길이었어요. 엄마가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에 갔다는 건 동네 사람들 얘기로 알고 있었어요. 아빠도 어디론가 사라졌고요. 자식까지 버리고 갈 만큼 그쪽이 대단한 건가? 뭐가 있길래? 어린 딸 하나를 혼자 남겨두고 가도 될 만큼 좋은 곳인가? 그 억울한 마음이 결심으로 바뀐 거예요. 원망이 용기가 된 거죠. 슬프지만 그랬어요. 동네에서 탈북하려는 어른들 5명이 있었어요. 저까지 6명. 어른들은 처음에 저를 데려가기 싫어했어요. 애가 끼면 발이 느려지고 위험하다고. 근데 제가 매달렸어요. 저 혼자 두고 가면 어차피 죽어요. 친척집에서도 쫓겨났어요. 데려가 주세요. 제발요. 그 말에 어른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실이니까요. 출발 전날 밤 북한식 미신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시나요? 소금을 묻힌 날계란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이렇게 굴려요. 대굴. 나쁜 기운을 다 계란에 묻혀서 보내는 거래요.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면서 그 계란을 뒤로 탁 던지는 거예요. 계란이 깨지면 다시는 이곳으로 안 돌아온다는 뜻이래요. 근데 규칙이 하나 있었어요.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된다. 뒤돌아보면 다시 잡혀서 돌아오게 된다고. 어른들이 먼저 나갔어요. 한 줄로 쭉 걸어갔어요. 저도 계란을 뒤로 던지고 걸어 나갔어요. 계란 깨지는 소리가 뒤에서 났어요. 이제 끝이다. 다시는 이 집에 안 돌아온다. 근데요, 딱 몇 발자국 걷다가 멈췄어요. 다리가 안 움직였어요. 이 집을 영영 떠나는 건가? 다시는 못 오는 건가? 비록 친척집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살던 곳인데. 복순 할머니 집도 저기 보이는데. 엄마랑 별을 보던 마당도 저기 있는데. 할머니가 감자를 쥐어주던 그 대문도 저기 있는데. 뒤돌아봤어요. 한 번. 딱 한 번. 멀리 앞서간 어른들은 제가 돌아본 걸 몰랐어요. 그냥 앞만 보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지금이야 미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12살짜리 은별이는 진심으로 믿었어요. 이 한 번의 뒤돌아봄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곧 아시게 됩니다. 브로커를 통해서 두만강 근처까지 이동해야 했어요. 밤에 몰래 움직이고 낮에는 숨어 있고. 그렇게 며칠을 걸어서 브로커 집에 도착했어요. 하룻밤 묵고 다음날 새벽에 강을 건너기로 했어요. 드디어 내일이면 두만강을 넘는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근데 강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새벽에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어요. 보안원들이 들이닥쳤어요. 손전등 불빛이 얼굴을 비추고 고함 소리가 울리고. 꼼짝 마. 다 잡혔어. 6명 전원 체포. 두만강 물도 못 봤어요. 구경도 못 해봤어요. 잡히고 나서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된 게 있었어요. 우리 일행 중에 한 명이 밀고자였어요. 보이부에 미리 신고해서 우리가 브로커 집에 모이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려준 거예요. 딱 맞춰서 들이닥친 거예요. 그 대가로 그 사람만 풀려났어요. 나머지 5명이랑 12살짜리 애 하나는 감옥행이었어요. 근데 그 밀고자가 누군지 아세요? 출발 전에 저한테 사탕을 줬던 아저씨예요. 은별아, 힘든 길 갈 거니까 이거 먹어라.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사탕 2알을 꺼내줬어요. 오랜만에 받아보는 친절이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어른은 좋은 사람이구나.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구나. 복순 할머니처럼. 저는 그 사탕을 아껴서 하나는 바로 먹고 하나는 주머니에 넣어뒀어요. 나중에 진짜 힘들 때 먹으려고. 그 사람이 우리를 팔아넘긴 거예요. 사탕 2알의 친절 뒤에 배신이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탕 맛이 아직도 입에 남아있어요. 분명히 달았어요. 진짜 달았어요. 북한에서 사탕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걸 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근데 지금 기억하면 쓴맛밖에 안 나요. 달았던 기억이 통째로 쓴맛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사람한테 배신당한다는 게 어떤 건지 12살의 뼈에 새겼어요. 잡히고 나서 더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같이 잡힌 어른 중 한 명이 저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멱살을 잡더니 얼굴에 대고 고함을 쳤어요. 침이 튀었어요. 야, 내가 뒤돌아봐서 다 잡힌 거야. 내가 뒤를 돌아봤잖아. 다 내 탓이야. 이 나쁜 년아. 다른 어른들도 저를 노려봤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12살짜리 애한테 어른이 멱살을 잡고 고함을 지르는데 아무도요. 여러분, 저는 진짜로 그렇게 믿었어요. 내가 뒤돌아봐서 6명이 다 잡혔다고. 밀고자가 있었다는 건 한참 뒤에야 알았지만 그 순간에는 정말로 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12살짜리가 6사람의 인생을 망쳤다는 죄책감.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가슴에 바위를 올려놓은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 죄책감은 몇 년이 지나도 안 사라졌어요. 나중에 제가 다시 두만강을 건널 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은 이제 아실 거예요. 잡힌 뒤에 저는 고아원 같은 곳에 반년 동안 갇혔어요. 거기서도 매일 노동을 해야 밥을 줬어요. 12살한테요. 그러다가 반년 뒤에 철문이 열렸어요. 밖으로 나가나 보다 싶어서 기뻤어요. 근데 버스를 태우더라고요. 버스가 하루를 달렸어요.
이틀을 달렸어요. 창밖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어요. 이틀 뒤에 도착한 곳은 집이 아니었어요. 군보이부였어요. 커다란 건물 앞에 내려졌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철문이 있었어요. 그 철문이 열리는 순간 찬 공기가 확 밀려왔어요. 캄캄했어요. 앞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리고 그 문이 너무 작아서 서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네 발로 기어서 들어가야 했어요. 기어서 들어가니까 쇠창살이 보였어요. 뒤에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어요. 온 감방이 진동했어요. 밖에서 자물쇠 거는 철컥 소리가 들렸어요. 캄캄한 감방 안에서 저는 혼자 웅크려 앉았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그냥 어둠뿐이었어요. 12살. 1호 감방. 수감번호 8번.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12살에 감옥에 갔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가 됐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다음 이야기를 하려면 심호흡을 좀 해야 돼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생각하면 온몸이 떨려요. 그 안에서 1년. 365일. 12살짜리 여자아이가 보낸 365일이 어떤 것이었는지. 1호 감방. 수감번호 8번. 그게 저였어요. 감방은 좁았어요. 어른 대여섯 명이 들어가면 꽉 차는 크기인데 거기에 10명 넘게 들어가 있었어요. 누우면 옆 사람이랑 어깨가 닿고 앉아있으면 무릎이 닿았어요. 숨 쉬는 것만으로도 답답했어요. 냄새가 지독했어요. 사람 냄새, 땀 냄새, 그리고 감방 구석에 있는 변기 냄새. 변기라고 해봐야 양동이 하나였어요. 그게 10명의 화장실이었어요. 여름이면 냄새가 더 심해져서 숨쉬기가 힘들었고 겨울이면 그 안에 든 게 얼어붙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양동이 화장실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소변이 마려우면 큰 소리로 외쳐야 했어요. 선생님, 1호 감방 8번. 소변 볼 수 있습니까? 간수가 볼라 하면 보는 거고 앉아 하면 그냥 참아야 했어요. 참다 못 참겠으면 다시 외쳐야 해요. 또 앉아 하면 또 참아야 하고. 어떤 때는 3번, 4번을 외쳐도 앉아였어요. 그러면 그냥 참는 거예요. 바지에 쌀 수도 없어요. 싸면 맞으니까요. 볼일을 허락받아도 문제였어요. 감방 안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봐야 했거든요. 12살 여자아이가요. 처음에는 너무 창피해서 차라리 참겠다고 했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면 그런 게 사라져요. 수치심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꼬리 없는 짐승. 그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신문은 매일 있었어요. 매일 같은 질문이었어요. 한국 행위냐? 중국 행위냐? 누가 시켰냐? 엄마가 어디 있냐? 저는 진짜로 몰랐어요. 엄마가 중국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몰랐어요. 모릅니다라고 대답하면 주먹이 날아왔어요. 12살짜리 얼굴에요. 코피가 터져서 피가 쏟아졌어요. 닦아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피가 굳어서 덩어리가 됐어요. 코 주변에 피딱지가 껍질처럼 덮이고 그 위에 또 맞아서 피가 나고 또 굳고. 그게 몇 겹이 쌓였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아프다는 감각도 무뎌졌어요. 조사관이 회유를 하기도 했어요. 갑자기 목소리를 부드럽게 바꾸면서 말했어요. 은별아, 엄마가 어디 있는지 말해줘. 그러면 여기서 나가게 해줄게. 따뜻한 데서 밥도 먹고 편하게 살게 해줄게.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지는 게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아까까지 때리던 사람이 갑자기 웃으면서 말하니까요. 근데 저는 진짜로 몰랐어요. 알았어도 안 말했겠지만요. 왜 안 말했겠냐고요? 그걸 옆 감방에서 봤으니까요. 한 여자가 있었어요. 30대쯤 되신 분이었는데 이분도 탈북하다 잡힌 거였어요. 매일 신문 받고 매일 맞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무너졌어요. 가족이 어디 있는지 다 말해버린 거예요. 중국 어디에 남편이 숨어 있고 아이가 누구네 집에 맡겨져 있고. 살려달라고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울면서 다 토해냈어요. 며칠 뒤에 그 여자의 남편이랑 아이가 잡혀서 끌려 들어왔어요. 같은 보이브로요. 그 여자가 복도에서 가족과 마주치는 걸 저는 쇠창살 사이로 봤어요. 남편이 여자를 봤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소리를 지르지도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눈만 봤어요. 그 눈빛이요. 원망도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냥 모든 게 끝나버린 사람의 눈이었어요.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눈. 여자가 미안해, 미안해 울부짖었는데 남편은 끝까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옆에 있던 아이는 무슨 상황인지도 모른 채 엄마를 불렀어요. 그 장면을 저는 쇠창살을 잡고 봤어요. 손이 떨렸어요. 그걸 보고 다짐했어요. 나는 절대 입을 열지 않겠다. 맞아 죽어도 안 말하겠다. 12살짜리가 그런 다짐을 한 거예요. 감방 안에서 유일하게 따뜻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미경 아주머니라고 40대쯤 되신 분이었어요. 이분도 탈북하다 잡힌 분이었는데 저를 보더니 딸처럼 대해줬어요. 밥이라고 옥수수죽이 한 그릇씩 나왔는데 물에 옥수수 가루를 풀어놓은 거라 마셔도 배가 안 찼어요. 근데 미경 아주머니가 매번 자기 그릇에서 반을 덜어서 저한테 줬어요. 먹어, 은별아. 너는 아직 크는 아이잖아. 자기도 갈비뼈가 다 드러나 보일 만큼 말라있으면서요. 어느 날 밤에 아주머니가 울먹이면서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우리 딸도 내 또래야. 엄마가 밥 안 줘서 미안하다고 꼭 전해줘. 저는 아주머니 손을 잡고 같이 울었어요. 그때 아주머니 손이 뼈만 남은 것처럼 앙상했어요. 며칠 뒤 아침에 간수가 와서 미경 아주머니 이름을 불렀어요. 나오라고 했어요. 아주머니가 일어나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웃었어요. 억지로 웃는 거였어요. 은별아, 잘 먹고 건강해야 돼. 그리고 나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시는 안 돌아왔어요. 아주머니 어디 갔어요? 감방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 안 했어요.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며칠 동안 아주머니가 앉았던 자리를 보면서 울었어요. 또 사라졌어요. 제 곁에서 따뜻한 사람은 언제나 사라졌어요. 엄마도 할머니도 그리고 미경 아주머니도. 겨울이 왔어요. 감방에 난방이라는 게 없었어요. 콘크리트 바닥이 꽁꽁 얼어서 맨발을 대면 살이 달라붙는 것 같았어요. 이불은 얇디 얇은 거 하나뿐이었고 이가 뜯었어요. 빈대가 뜯었어요. 온몸이 가려워도 씻을 수가 없었어요. 그 겨울에 동상이 걸렸어요. 맨발로 콘크리트 바닥에서 버티다 보니 발가락이 얼어버린 거예요. 처음엔 빨갛게 부었다가 시커멓게 변했어요. 발가락 2개가 까맣게 죽어가는 걸 눈으로 봤어요. 만지면 감각이 없었어요.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닌가 무서웠어요. 의사? 약? 그런 건 없었어요. 아프다고 말하면 꼬부라져 자면 돼. 그게 유일한 처방이었어요. 1년. 365일. 왜 12살짜리를 1년이나 가둬놨는지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보호자가 없었던 거예요. 풀어줘도 갈 곳이 없으니까. 보통 미성년자는 며칠 두다가 보호자한테 넘기는데 저한테는 보호자가 없었어요. 면회 오는 사람이 1년 동안 단 한 명도 없었어요. 1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12살짜리한테 한 번도 안 온 거예요. 세상에 저를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아팠어요. 맞는 것보다 추운 것보다 배고픈 것보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거. 이 세상에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1년 뒤에 풀려났어요. 13살이 됐을 때. 철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너무 눈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1년 만에 본 하늘이었어요. 푸른 하늘. 근데 기쁘지 않았어요. 나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다시 친척집을 전전하는 삶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감옥까지 갔다 온 아이라는 낙인이 더 찍혔어요. 돌멩이는 더 많이 날아왔어요.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얀 눈이 내리던 날 하얀 옷을 입고 그냥 어디론가 걸어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디로 가는 건지 뭘 하려는 건지 저 스스로도 정확히 몰랐어요. 그냥 끝내고 싶었어요. 이 모든 게.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5년 동안 소식이 없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엄마가 보낸 브로커가 나타난 거예요. 엄마가 브로커를 보냈어요. 5년이에요. 5년 동안 소식 한 줄 없던 엄마가 브로커를 보낸 거예요. 저는 그 5년 동안 엄마를 미워하고 있었어요. 9살짜리를 혼자 두고 간 사람.
옥수수떡 2덩이 놓고 새벽에 사라진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친척집 눈칫밥에 돌멩이 세례에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내 인생이 이 꼴이 된 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원망했어요. 잠들기 전에 엄마를 욕했어요. 왜 나를 낳았냐고. 낳을 거면 왜 두고 갔냐고. 혼자서 벽을 보고 중얼거렸어요. 그렇게 미워하고 있었는데 브로커가 와서 한마디를 한 거예요. 내 엄마가 너 데리고 오래. 그 한마디에 5년의 원망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미워했는데 그래도 엄마였어요. 이 세상에 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 있었어요. 5년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나를 버린 게 아니라 5년 동안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돈을 모으고 브로커를 찾고 딸을 데려올 길을 만들고 있었던 거였어요. 브로커가 알려준 곳으로 가야 했어요. 이모 집이었는데 걸어서 12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어요. 산길을 겨울에 혼자서 먹을 것도 없이 12시간을요. 지금 한국에서는 차 타면 1시간이면 갈 거리를 2발로 걸어야 했어요. 길도 없는 산길이에요. 눈이 쌓여 있어서 발이 빠졌어요.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발이 부르텄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추면 얼어 죽으니까요. 얼어 죽을 뻔한 게 이번이 2번째잖아요. 3번째는 없어야 했어요. 12시간을 걸어서 이모 집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낯선 아저씨가 서 있었어요. 엄마가 보낸 브로커였어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자고 했어요. 이번 탈출은 첫 번째랑 달랐어요. 어른 6명이 함께 갔던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16살짜리 여자아이 혼자서 철조망을 뚫고 두만강을 건너야 했어요. 브로커 아저씨가 철조망 근처까지만 데려다주고 말했어요.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야 돼. 저기 강 건너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리고 사라졌어요. 저 혼자 남았어요. 어둠 속에. 철조망 앞에. 다리가 떨렸어요. 겨울밤이었어요.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어요. 철조망은 달빛에 번뜩였어요.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철사줄. 장갑이 없었어요. 맨손으로 뚫어야 했어요. 철사를 잡고 벌리는데 손바닥이 찢어졌어요. 따뜻한 피가 차가운 철사 위로 흘러내렸어요. 아팠어요. 근데 멈추면 죽어요. 소리를 내면 초소 경비병한테 발각돼요. 발각되면 총 맞아요. 이를 악물었어요. 피 묻은 손으로 눈을 움켜쥐어서 상처에 눌러 지혈했어요. 눈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다시 철사를 잡고 벌렸어요. 한 올 한 올. 손바닥 살이 찢기는 느낌이 났지만 이빨을 깨물고 참았어요. 겨우 사람 하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어요. 옷이 걸려서 찢어졌는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철조망을 빠져나왔어요. 이제 두만강이었어요. 겨울이라 강이 얼어 있었어요. 얼음 위를 포복 전진으로 기어갔어요. 몸을 최대한 낮추고 팔꿈치와 무릎으로 한 뼘씩 앞으로. 옷이 얼음에 쓸려서 찢어졌어요. 배가 얼음에 닿으면 살을 애는 것 같았어요. 근데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이번에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다. 4년 전 계란을 던지고 뒤돌아봤던 그날. 내가 뒤돌아봐서 다 잡혔다는 그 말. 이번에는 절대 안 돌아봤어요. 앞만 봤어요. 앞만.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발밑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얼음이 깨진 거예요. 오른발이 빠졌어요. 차가운 물이 순식간에 발목을 지나 종아리를 지나 허벅지까지 올라왔어요. 영하의 강물이었어요. 칼로 베는 것 같았어요. 다리 감각이 1초 만에 사라졌어요.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비명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소리를 지르면 죽어요. 북한 쪽 초소에서 총을 쏠 거예요. 입을 꽉 다물었어요. 이빨이 부딪혀서 딱딱딱 소리가 났는데 그것조차 들릴까봐 혀를 깨물었어요. 피맛이 났어요. 두 팔로 얼음판을 짚고 몸을 끌어올렸어요. 팔이 떨렸어요. 힘이 빠져서 미끄러졌어요. 또 빠질 뻔했어요. 다시 팔을 짚었어요. 미끄러졌어요. 3번째. 손톱이 얼음에 긁혀서 벗겨졌어요. 4번째에 겨우 올라왔어요. 올라오자마자 다시 기었어요. 멈추면 안 돼. 멈추면 죽어. 그 말만 머릿속에서 반복했어요.
얼음 위에 핏자국이 길게 이어졌어요. 제 손에서 나온 피였어요. 그 핏자국을 따라가면 초소에서 찾아올 수도 있었어요. 더 빨리 기어야 했어요. 드디어 반대편 강둑에 도착했어요. 중국 땅이었어요. 기어서 올라왔을 때 신발 안에 피가 고여 있었어요. 양말이 피와 얼음물에 범벅이 됐어요. 발 감각이 완전히 없었어요. 근데 살았어요. 살아서 넘어왔어요. 강둑에서 브로커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꼴을 보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피범벅에 옷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얼굴은 흑투성이인 16살짜리 여자아이. 아저씨가 자기 외투를 벗어서 제 어깨에 덮어줬어요. 그 외투 온기가 온몸에 퍼지는 순간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그때까지 이를 악물고 버텼던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진 거예요. 거기서부터 버스를 타고 며칠을 이동했어요. 어디를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지쳐 있었어요. 시키는 대로 따라갔어요. 타라면 타고 내리라면 내리고. 며칠이 지났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한 집 앞에 도착했어요. 브로커 아저씨가 말했어요. 여기야. 들어가. 문이 열렸어요.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멍하게 쳐다보기만 했어요. 제가 누군지 모르는 눈이었어요. 저는 알아봤어요. 엄마였어요. 5년 동안 얼굴이 많이 변했지만 엄마였어요. 엄마. 엄마가 3초간 멈췄어요. 세상에서 제일 긴 3초였어요. 그리고 엄마 얼굴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지고 온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내 새끼. 내 새끼가 맞아?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본 거예요. 새까맣게 마르고 머리는 엉키고 피 묻은 누더기를 입은 16살. 엄마 기억 속에 통통하던 9살짜리 은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엄마가 저를 안는데 갈비뼈만 만져진다고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5년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감옥에서도 안 울었는데 동상 걸려서 발가락이 검게 변할 때도 안 울었는데 두만강에서 얼음이 깨져 빠질 때도 안 울었는데 엄마 품에 안기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요. 5년간 굳혀놨던 게 전부 터진 거예요. 한참을 울다가 저는 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신문지에 쌓인 바싹 마른 까만 덩어리 하나. 복순 할머니가 남기고 돌아가신 감자 2알 중 하나였어요. 5년 동안 품에 지니고 다닌 거예요. 감옥에서도 얼어 죽을 뻔한 밤에도 두만강을 건널 때도 품에 있었어요. 먹지 않았어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복순 할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었으니까요. 굶어 죽으면서도 저한테 남겨놓은 거니까요. 세상에서 저를 사랑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유일한 증거니까요. 엄마 이거. 할머니가 놔주고 간 거야. 엄마가 그 까맣게 마른 감자를 보고 또 울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마른 감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엄마와 딸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여러분, 5년이라는 시간이 지금은 금방 가잖아요. 1년이 후딱 가고 5년이면 벌써? 하잖아요. 근데 9살부터 16살까지의 5년은요. 어린아이 하나가 통째로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그 5년 동안 저는 부모를 잃고 할머니를 잃고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감옥에 1년 갇히고 맞고 굶고 얼어 죽을 뻔하고 피 흘리며 강을 건넜어요. 9살짜리 아이가 겪어서는 안 될 모든 걸 겪었어요. 근데 엄마 품에 안기니까 그 5년이 한꺼번에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곳. 9살 때 별을 보며 엎혀있던 그 등. 그게 다시 제 앞에 있었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엄마를 찾았으니 이제 행복해졌을 거라고요? 아니에요. 중국에서의 삶은 또 다른 전쟁이었어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엄마를 만나고 중국에서 새 삶이 시작됐어요. 근데 여러분, 자유로운 삶이 아니었어요. 중국에서 탈북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잡히면 바로 북한으로 강제 송환이에요. 송환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감옥이에요. 아니, 감옥이면 다행이에요. 거기서 살아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절대 잡혀서는 안 됐어요. 숨어서 살아야 했어요. 근데 숨어서 살려면 신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했어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너 어디 사람이야? 물어봤어요. 북한 사람이라고 하면 끝이에요. 잡아가니까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와, 한국 사람이야? 하면서 밥도 사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가 중국에서 얼마나 좋은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한류 열풍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대접이 달라졌어요. 그게 12년이 됐어요. 12년 동안 한국 사람 행세를 하면서 살았어요. 성형외과에 취직해서 한국인 직원으로 팔려다녔어요. 병원에서 환자한테 상담할 때마다 저를 데려왔어요. 우리 병원에는 한국 사람도 있어요. 믿을 수 있는 병원이죠. 그러면 환자들이 오, 한국 사람? 하면서 신뢰를 했어요. 한국산 화장품, 한국식 시술, 거기에 한국 사람 직원까지. 완벽한 마케팅이었죠. 덕분에 월급을 다른 직원의 3배를 받았어요. 근데 거짓말이라는 게 한 번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강남에 가봤어? 이런 질문이 날아왔어요. 강남이 뭔지도 몰랐어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동네인 줄도 몰랐어요. 저는 강남이 시골 어딘가에 있는 마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봤지. 부자들이 별장 짓고 사는 동네야라고 구라를 쳤어요. 근데 다 믿었어요. 중국 사람들도 강남을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요. 거짓말에 거짓말을 얹고 또 얹고. 질문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야 했어요. 하나를 말하면 10개를 지어내야 했어요. 그게 12년이에요. 12년 동안 매일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한 건지 아세요? 내가 누군지를 숨기고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 건지. 근데 거짓말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공안이에요. 중국 경찰. 어느 날 출근길에 공안이 불심 검문을 하고 있었어요.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가짜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공안이 신분증을 이리저리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이거 가짜 아니야?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근데 억지로 웃으면서 중국어로 대답했어요. 뭔 소리예요? 제가 한국 사람인데요. 옆에 있던 중국인 동료가 맞아요. 얘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 직원이에요. 라고 도와줬어요. 공안이 그래? 하고 보내줬어요. 돌아서자마자 골목으로 뛰어들어가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더 아찔했던 건 새벽 3시에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공안입니다. 문 열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탈북자 단속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나기 5분 전에 이웃 조선족 아줌마가 먼저 와서 저를 깨운 거예요. 은별아, 일어나. 빨리. 단속 나왔어. 잠옷 차림 그대로 창문을 열었어요. 4층이었어요. 배수관이 보였어요. 4층에서 배수관을 타고 내려갔어요. 맨발이었어요. 영하 10도 밤에 잠옷에 맨발로 골목에 숨었어요. 30분 동안 이가 딱딱딱 부딪히면서 웅크리고 있었어요. 공안이 떠나고 나서야 올라갈 수 있었어요. 나중에 그 조선족 아줌마한테 물었어요. 아줌마, 왜 저를 도와줬어요? 아줌마가 말했어요. 내 엄마 부탁이야. 내 엄마가 한국 가기 전에 나한테 부탁했어. 우리 딸 좀 지켜봐 달라고. 엄마였어요. 엄마가 한국으로 떠나면서도 저를 혼자 두지 않았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12년 동안 가장 큰 배신도 중국에서 있었어요. 리팡이라는 중국인 친구가 있었어요. 2년 동안 진짜 친하게 지냈어요. 언니 동생 하면서 비밀도 나누고 울기도 같이 울고. 어느 날 술을 마시다가 실수로 말해버렸어요. 리팡아, 사실 나 한국 사람 아니야. 리팡이 눈이 커지더니 울면서 안아줬어요. 괜찮아. 나한테는 내가 뭐든 상관없어. 감동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 내 편이구나. 일주일 뒤에 리팡의 남자친구가 찾아왔어요. 처음 보는 남자가 씩 웃으며 말했어요. 너 북한 사람이지?
10만 위안 주면 안 신고해 줄게.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리팡이 남자친구한테 말한 거예요. 2년간의 우정이 10만 위안짜리였어요. 그날 밤에 짐을 쌌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갔어요. 2년 동안 모은 돈도 살림도 다 두고 새벽 기차를 탔어요. 2년간 쌓은 모든 것을 하룻밤 만에 버렸어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평생 숨어서 거짓말하면서 누구도 믿지 못하면서. 그러다 2019년에 전환점이 왔어요. 엄마가 한국에 간다고 했어요. 은별아, 나 한국 가려고. 너도 갈래? 저는 안 간다고 했어요. 중국에서 나름 자리를 잡았으니까요. 직장도 있고 돈도 벌고. 엄마가 알았어. 내가 먼저 갈게 하고 떠났어요. 근데 연락이 끊겼어요. 엄마가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한국까지 가야 한다고 했었는데 가는 도중에 연락이 끊긴 거예요. 하루, 이틀, 일주일. 전화를 해도 안 받았어요. 불안했어요. 이 세상에 가족이 엄마 한 명인데 그 한 명마저 사라진 거예요. 또 사라진 거예요. 결국 엄마를 찾으러 갔어요.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비행기 표를 끊어서 제주도로 직행했어요. 제주도에 도착해서 흑돼지도 먹고 일주일 동안 관광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겨요. 탈북자가 제주도에서 관광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제주도 공항 안에 있는 경찰서에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조선에서 왔습니다. 사람 찾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북한이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중국에서 항상 조선이라고 했으니까요. 한국에 와서야 북한이라는 말을 처음 알았어요. 국정원으로 넘어갔어요.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 물었어요.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찾으러 왔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줬어요. 그냥 절차대로 따라오라고만 했어요. 불안했어요. 엄마가 죽은 건 아닌가? 잡힌 건 아닌가? 국정원 시설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다른 탈북민들을 만났어요. 혹시나 해서 엄마 이름을 물어봤어요. 혹시 박순덕이라는 분 아세요? 한 언니가 놀라면서 저를 봤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쉿했어요. 말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엄마가 여기 있다는 거. 몰래 쪽지를 적었어요. 아주 작게 접어서 그 언니한테 건넸어요. 엄마, 나 한국 왔어. 나 국정원이야.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밑으로 내려오라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문이 열렸어요. 엄마가 서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못 알아볼 뻔했어요. 엄마가 한국식 파마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서 있었어요.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그 엄마가 아니었어요. 6년 전에는 엄마가 저를 못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제가 엄마를 못 알아볼 뻔한 거예요. 은별아. 엄마가 달려와서 안았어요. 또 울었어요. 6년 전 중국에서도 울었는데 또 울었어요. 근데 이번 울음은 달랐어요. 6년 전에는 슬퍼서 울었어요. 이번에는 안도해서 울었어요. 살아있어서 다시 만나서 이제는 안전한 곳에서 만나서. 여러분,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한국에 남기로. 원래는 엄마만 확인하고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국정원에서 제 중국 여권이랑 신분증을 다 가져갔어요.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인생을 바꾼 거예요. 12년간의 가짜 인생이 끝나고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아직 마지막이 아니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아직 남아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있었어요. 한국에 정착한 지 7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매년 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중국에 있을 때부터요. 아버지가 10살 때 사라지고 1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으니까 돌아가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북한에서 탈북하다가 잡혀서 죽었을 수도 있고 중국에서 굶어 죽었을 수도 있고 남자가 중국에서 숨어 사는 건 여자보다 훨씬 힘들거든요. 일자리도 못 구하고 눈에 띄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매년 아버지 기일로 정한 날에 밥 한 그릇 떠놓고 절을 했어요. 아빠 잘 계시죠?
딸이 잘 살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 온 지 7개월 됐을 때 꿈을 꿨어요.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아버지 얼굴을 사실 잘 기억 못해요. 1년밖에 같이 안 살았으니까요. 근데 꿈에서는 선명했어요. 아버지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은별아, 나 한국 간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생생해서 눈을 떴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꿈이 이렇게 생생하지? 그냥 꿈이겠지 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며칠 뒤에 국정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최은별 씨, 최동혁이라는 분 아세요?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어요. 네. 우리 아버지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안 나왔어요. 전화 바꿔드릴게요. 전화기에서 숨소리가 들렸어요. 거친 숨소리.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한참 동안 그냥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러다가 소리가 났어요. 울음소리였어요. 남자가 우는 소리. 목을 죄는 것 같은, 숨이 넘어가는 것 같은 울음. 별아. 15년 만에 들은 아버지 목소리였어요. 근데 말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한 글자 한 글자를 겨우 뱉어냈어요. 내가 아직 북한에 있는 줄 알았다. 그리고 또 울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펑펑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둘 다 그냥 울기만 했어요. 한참을 울다가 아버지가 전화를 끊었어요. 말을 더 못하겠다는 것처럼. 매년 제사를 지내던 사람이 살아있었어요. 꿈에서 한국 간다고 했던 사람이 진짜로 한국에 온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왜 15년 전에 저를 두고 떠났는지. 아버지의 형제가 4명이었어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4형제가 다 탈북을 시도했어요. 큰아버지는 보위부에 잡혀서 구타당했어요. 너무 심하게 맞아서 장기가 터졌대요. 그렇게 죽었어요. 작은아버지도 잡혀서 맞아 죽었어요. 할머니도 그 충격에 돌아가셨대요. 4형제 중에 살아남은 건 아버지뿐이었어요. 형제들이 탈북하다 잡혀 죽으니까 연좌제로 아버지한테도 수배가 떨어진 거예요. 북한에서 연좌제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죠? 가족 한 명이 죄를 지으면 온 가족이 다 처벌받아요. 아버지가 그 수배를 피해서 도망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가면 둘 다 죽는 거였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면 발이 느려지고 눈에 띄고 잡힐 확률이 몇 배로 올라가요. 아버지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저를 살리려고 혼자 떠난 거였어요. 데리고 가면 둘 다 죽으니까. 두고 가면 적어도 딸은 살 수 있으니까. 10살 때 밤에 잠든 저한테 외투를 덮어주고 나간 이유.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들여다봤던 이유. 이웃 아주머니가 전해준 말. 내 아버지가 그날 밤 내 얼굴을 보면서 한참 울더라. 그게 다 이거였어요. 데리고 가고 싶지만 데리고 가면 죽이는 거니까. 두고 가는 게 살리는 거니까. 그 마음으로 외투를 덮어주고 나간 거였어요. 이 사실을 15년 뒤에야 알았어요. 듣는 순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15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나를 버린 사람이라고. 엄마도 나를 버리고 아빠도 나를 버리고. 근데 아버지는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살린 거였어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LH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어요. 탈북자들이 처음 배정받는 임대 아파트. 건물 앞에 사람 하나가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탈북자들이 한국에 나올 때 정장을 한 벌 받거든요. 그 양복을 딱 입고 서 있는데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였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셌어요. 허리가 구부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자글자글했어요. 뭔가 쪼그라든 것처럼. 15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구나. 젊었던 아버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거기 서 있는 건 늙고 지친 노인이었어요. 가까이 다가갔어요. 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말을 하려고 했어요. 입이 움직였어요. 근데 소리가 안 나왔어요. 별. 한 글자씩 겨우 나왔어요. 전화에서도 그랬지만 직접 보니까 더 심했어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12년 동안 중국에서 벙어리로 살았거든요. 말을 하면 정체가 드러나니까 입을 다물고 산 거예요. 저는 같은 시간 동안 한국 사람 행세를 하면서 거짓말을 쏟아냈는데 아버지는 같은 시간 동안 한마디도 못하고 살았어요. 불과 몇 시간 거리에서요. 서로 몰랐어요. 아버지가 또 한 글자를 뱉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말을 하고 싶은데 혀가 굳어서 안 되는 거예요. 12년 동안 쓰지 않은 혀가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빠, 천천히 해도 돼. 나 안 가. 이제 안 가.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무릎이 꺾이면서 주저앉았어요. 정장 바지 무릎이 바닥에 닿았어요. 저도 앞에 무릎 꿇고 앉았어요. 아버지를 안았어요. 뼈밖에 없었어요. 엄마를 안았을 때도 뼈만 만져졌는데 아버지는 더했어요. 등뼈가 손에 잡혔어요. 이 사람이 12년 동안 얼마나 굶고 얼마나 숨고 얼마나 외로웠는지가 등뼈 하나에 다 느껴졌어요. 며칠 뒤에 아버지한테 선물을 사드렸어요. 외투 한 벌.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사드리는 선물이었어요. 매장에서 제일 따뜻해 보이는 걸로 골랐어요. 포장까지 해서 드렸어요. 아버지가 포장을 뜯더니 한참을 보다가 말했어요. 이런 건 나한테 안 어울려. 안 받으려는 거예요. 12년 동안 벙어리로 거지처럼 살면서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자기한테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빠 기억 안 나? 아빠가 그때 떠나면서 나한테 아빠 외투 덮어주고 갔잖아. 그날 밤에 10살 때 기억 안 나? 그때 아빠가 자기 외투를 나한테 벗어서 덮어주고 갔잖아. 이번에는 내가 아빠한테 덮어주는 거야. 아버지가 멈췄어요. 눈이 커졌어요. 기억난 거예요. 15년 전 그 밤. 잠든 딸에게 외투를 덮어주고 눈물을 흘리며 나갔던 그 밤. 아버지가 무릎 꿇고 울었어요. 외투를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소리를 내서 울었어요. 12년 동안 소리를 못 냈던 사람이 처음으로 소리를 내서 울었어요. 한국에 와서 병원에 갔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 발을 보더니 말했어요. 이거 어렸을 때 동상인데 치료를 안 해서 영구적으로 변형된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된 거예요? 보이부 감방에서 1년 동안 맨발로 콘크리트 바닥에서 버틸 때 걸린 동상이었어요. 발가락 2개가 영영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거기서는 아프다고 하면 더 맞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한참 동안 차트만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여권을 받은 날이에요. 대한민국 여권. 여권 앞장을 펼쳤어요. 거기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의 소지인을 아무 지장 없이 통과시켜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애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읽다가 글자가 번져서 안 보였어요. 눈물 때문에. 닫고 다시 읽었는데 또 번졌어요. 3번째에 겨우 끝까지 읽었어요. 이 나라가 나를 지켜주겠다고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는 두고 갔고, 아빠는 사라졌고, 할머니는 죽었고, 친구는 돌을 던졌고, 감옥에서는 맞았고, 중국에서는 숨어야 했어요. 아무도 나를 지켜주겠다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작은 책자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나를 지켜주겠다고.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엄마도 한국에 있고 아버지도 한국에 있어요. 3사람이 다 한국 땅에서 다시 만났어요. 함경북도 탄광마을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이 15년이 넘는 시간을 돌고 돌아서 여기서 다시 모인 거예요. 아버지는 요즘 조금씩 말이 늘고 있어요. 아직 더듬거리지만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여자친구도 생겼대요. 교회도 다니기 시작했대요.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저는 가끔 운전해서 바다에 가요. 강릉바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해요. 탄광마을에서 별을 보던 아이가, 감옥에서 8번이었던 아이가, 두만강을 피 흘리며 건넜던 아이가, 12년 동안 가짜로 살았던 아이가,
지금 자기 차를 운전해서 바다를 보러 왔어요. 북한에서는 당 간부도 못하는 걸 20대 여자가 하고 있어요. 자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나를 때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계신 이 모든 것,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걸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두만강에서 빠져 죽은 사람도 있고 보이부에서 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큰아버지처럼 작은아버지처럼. 저는 운이 좋았어요. 살아남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품에 넣고 다녔던 그 감자요. 복순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감자.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바싹 말라서 까맣게 변했지만 버리지 못했어요. 이건 제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보물이에요. 굶어 죽어가면서도 9살짜리한테 감자를 남겨둔 할머니. 그 사랑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힘드시다면 잠깐만 생각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누군가가 옥수수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어요. 누군가의 9살짜리 딸이 엄마 없이 눈칫밥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오늘 밤 두만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무사히 건너기를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